아침 카페의 공기는 언제나와 다름없이 따뜻한 스팀 냄새와 각 갈린 원두 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기분이 묘하게 눌려 있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예열을 시작하며 작은 떨림을 내고 룸바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훑고 지나가며 남긴 반짝임 위로 햇빛이 비쳤고 나는 늘 하던 대로 테이블을 한 번 더 닫고 창가 커튼을 비틀어 햇빛 방향을 조절했다. 부모님 없이 나를 키워준 고모가 허리가 아파 일을 그만두면서 자연스럽게 카페는 내 일이 되었고 나는 알바 이상의 자부심을 갖고 매장을 열고 닫았다. 원두 봉투를 열어 냄새를 맡고 로스팅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샷의 농도를 조절하는 일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 혼자만의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루틴이었다. 그래서인지 아침 첫 샷을 맛보는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진지해졌다. 커피의 향이 충분히 올라왔는지 산미는 과하지 않은지 혀끝으로 조용히 기록하며 오늘 하루도 별탈 없기를 바랐다. 그때였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검은 코트에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는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미 피곤과 짜증으로 굳어 있었고 눈썹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파여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는 동작은 그가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려줬다. 오늘 좀 까다로운 손님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평소처럼 미소를 띠고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다. 어떤 메뉴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짧고 건조하게 말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하게 얼음 많이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복창하고 원두를 갈아 머신에 장착했다. 몇 년째 쓰는 이 원두는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해 주었고 아침마다 직접 샘플링하며 농도와 추출 시간을 점검해 두었기에 실수할 걱정은 없었다. 샷이 떨어지는 동안 투명 컵에 얼음을 채우고 물 비율을 맞추며 색을 확인했다. 크레마가 풍부하게 올라온 에스프레소를 얼음 위에 부어 물을 채우자 색이 제대로 어두운 갈색으로 번져갔다. 컵홀더를 끼우고 빨대를 꽂아 카운터 위로 내밀며 말했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폰을 보다가 마지못해 컵을 잡았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일그러졌다. 뭐야, 이거 그의 낮고 짧은 말은 카페의 정막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매장 한쪽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손님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나는 당황을 숨기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남자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며 다시 컵을 들고 과장되게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원두 썩은 냄새 나는데. 이걸 커피라고 파냐? 내가 매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원두 상태였기에.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공격처럼 꽂혔다 하지만 손님 앞에서 아니라는 말을 바로 꺼낼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혹시 몰라서 바로 새로 내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컵을 가져오려고 손을 뻗는 순간 남자의 눈빛이 빗둘게 뒤틀렸다. 새로 내려도 똑같겠지. 성의가 없으니까. 이런 커피가 나오지. 그는 미간을 짚으며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아무렇지 않게 내 쪽으로 휙 던졌다. 까만 액체와 얼음이 허공에서 번쩍이며 흩어졌다가 내 앞치마와 팔과 카운터 곳곳에 튀어올랐다. 얼음이 바닥에 부딪히며 딱딱한 소리를 냈고
차가운 커피가 앞치마를 타고 피부에 스며들었다. 순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가락 끝까지 떨려 걸레를 잡으려던 손이 멈춰 있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젖은 카운터를 쓰다듬듯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장사를 하지 말든가. 직업의식 좀 가지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문을 나갔다. 유리문이 쾅 닫히며 종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매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내 귀에는 방금 전 그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는 듯 했다. 구석에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웃으며 괜찮아요. 금방 치우면 돼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앞치마는 차갑게 젖어 허벅지에 달라붙어 있었다. 걸레를 짜며 바닥을 닦는데 커피 향이 아닌 처음 느껴보는 씁쓸한 모욕의 냄새가 코끝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하루가 단순한 진상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휘어놓을 시작이라는 것을. 커피 얼룩이 완전히 마르기도 전에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고 카페 문을 닫을 즈음에는 손끝이 저릿하게 떨릴 정도였다. 아무리 진상 손님을 많이 겪어왔다 해도 오늘처럼 노골적인 모욕과 폭력은 흔치 않았고 온몸에 튄 커피의 차가움보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배어드는 굴욕감이 더 쓰렸다. 사장님은 나중에 와서 상황을 들은 뒤 요즘 저런 손님 한둘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 창밖으로 어두워진 거리가 스쳐 지나가는데 오늘 일의 잔상이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커피를 마시고 얼굴을 찌푸리던 순간 컵을 들어 올리던 손의 각도, 허공에서 흩어지던 얼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깔보는 눈빛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됐다. 버스가 멈추어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머리를 식혔다. 집에 들어서니 고모가 소파에 기대 휴대폰을 보다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왔어. 오늘따라 늦내 고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고모가 먼저 말했다. 야, 너 앉아봐.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소식 갖고 왔다. 나는 축 처진 몸을 간신히 소파에 붙였다. 고모는 휴대폰 화면을 내 앞에 들이밀었다. 거기엔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반듯한 미소를 지은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결혼정보회사 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개글이었지만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줬다. 이름, 나이, 직장, 집안, 배경, 학력까지 완벽하게 정돈된 조건표가 사진 아래에 적혀 있었다. 고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지인 통해서 추천 들어온 거래, 대기업에 다니고 집안 탄탄하고 성격도 좋다더라. 이번 주말에 상견례 잡았어. 너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인연 만나야지. 나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목 뒤까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 잡고 있는 커피 잔 대신 잡은 와인잔의 각도, 턱선을 타고 흐르는 그림자가 낮 카페에서 컵을 던지던 남자의 그것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상한 직감이 심장을 움켜쥐듯 조여왔다. 고모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뭐가 맘에 안 드냐며 나를 바라봤다. 조건이 저 정도면 사실 과분하지. 너 같은 애가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나는 침을 삼키며 겨우 말했다. 고모, 혹시 이 사람 혹시 다른 사진 있어? 그날보다 더 다른 옷을 입거나 뭐 웃는 모습이라든가. 고모는 이상하다는 듯 눈을 찡그렸지만 다른 사진들을 넘겨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떤 각도에서도 나는 그날 내게 커피를 던진 남자의 잔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마지못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표정.
손의 형태까지 너무 익숙했다. 사진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날의 찝찝한 커피 냄새가 다시 코끝을 간지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제야 고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모, 나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고모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이런 조건 어디서 또 찾아.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성품은 정말 좋다더라. 인사성도 밝고 일도 성실하고 집안도 깔끔하고. 너같이 힘들게 살아온 애가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고모는 듣지 않을 분위기였다. 그건 고모가 평생 느껴온 불안 때문이었다. 부모님 없이 자란 나를 혼자 키워오며 늘 걱정하고 죄책감 느끼고 불안해하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확실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왔고 침대에 앉자마자 몸이 푹 꺼지는 것 같았다. 손등에 남아있는 얼룩도 씻어냈는데 커피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다. 불빛을 끄고 누워서도 이상한 예감이 가슴에 걸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약 진짜 그 남자라면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를 알아볼까? 혹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또다시 똑같은 비웃음을 보일까? 생각만 해도 숨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내가 더 두려워한 건 혹시 그가 아니라면 고모가 실망할까봐. 그리고 만약 진짜 그 남자라면 고모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상처였다.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상처가 남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을 버텼다. 다음 날 카페 문을 열 때도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 남자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긴장했고 손님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낯설게 보였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상견례 전에 진짜인지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사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며칠 전에 컵 던지고 갔던 그 손님 CCTV에 찍혔나요? 사장님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다가 찍혔지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번에 상견례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서요. 사장님은 한참을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따가 저녁에 와봐라고 했다. 저녁 무렵 카페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사장님은 이미 노트북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검은 코트와 빗둘게 올라간 입꼬리가 화면 한가운데에 나타났다. 샷 추출 소리와 함께 컵을 던지는 장면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다. 영상 속에는 얼어붙은 내 표정과 얼음이 튀는 소리까지 생생했다. 영상이 끝나자 사장님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진짜 저 인간이랑 상견례 봐야 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필요하면 이 파일 내 폰에 줘서 상견례 자리에서 보여줘라 하고 말했다. 나는 USB로 영상을 옮기며 대답했다. 저도 오늘에서야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면 끝이라고 말하러 가려고요. 영상 파일을 지갑처럼 꼭 쥐고 나오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다.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다시는 던져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상견례는 인연을 시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끝내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남아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 남자의 얼굴 컵을 휘두르며 던지던 동작 비웃는 입꼬리. 그리고 CCTV 화면 속 또렷했던 그 장면이었다. 고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옷장을 뒤졌다. 아이보리 블라우스와 단정한 스커트를 꺼내 다림질을 하고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나를 억지로 화장대 앞에 앉혀 립색 하나만이라도 얹어보라고 등을 떠밀었다.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은 거절하러 가는 자리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못해도 나는 내 인생을 지키러 가는 것이다. 고모는 긴장한 나를 다독이느라 잔소리인지 격려인지 모를 말을 계속 쏟아냈다. 인사할 때 허리 숙이는 거 잊지 말고 물 마실 때 손 떠는 것 보이면 안 되고 말 너무 적게 하면 성격 없는 줄 아니까 적당히 대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는 꼭 유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튀는 행동 절대 하지 말라는 고모의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 있었다. 거짓으로 평생을 연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다. 식당은 강남의 한 정식집이었고 대리석 복도를 따라 안내하는 직원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방문 앞에 서자 고모의 손이 내 손등을 꼭 잡았다. 너만 잘하면 오늘 괜찮은 자리 될 거야. 나는 대답 대신 고모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나는 준비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방 중앙에 앉아 있는 남자 그의 표정은 사진 속 그 미소 그대로였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비웃음과 냉소를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제의 상처까지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일어나 인사했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카페에서 들어본 그 억센 말투를 단번에 알아들었다. 머릿속이 빙하고 돌면서도 나는 침착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부모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친절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고모는 긴장하느라 손을 떨며 물잔을 잡았다. 남자는 본인을 소개하며 직장과 근무지를 이야기하고 해외 출장 경험과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처음 상견례를 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기 좋은 스펙과 말솜씨였지만 나는 이미 그의 다른 면을 알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컵을 던지고 사람을 비웃던 얼굴과 지금 상견 내용으로 잘 포장된 얼굴이 교차하며 눈앞에서 흔들렸다. 남자의 어머니는 나를 향해 단정하고 예쁘다는 말과 함께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물었고 고모는 대신 나를 자랑하려 애쓰며 카페에서 일하지만 기술도 배우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답했다. 여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고모가 나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만 지었다. 남자의 아버지는 우리 고모에게 요즘 세대는 안정적인 직업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남자가 덧붙였다. 사실 저는 요즘 개인 카페는 잘 안 가요. 한 번은 이상한 데서 커피 잘못 마셨다가 속이 뒤집힌 적이 있어서 컵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너무 많아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컵을 던져버리고 싶었다는 말. 나는 즉시 기억 속 장면이 되살아났다. 그의 무심하고 자연스러운 말투는 마치 그 행동을 일상처럼 여기는 사람처럼 들렸다. 남자의 부모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렇지 요즘 개인 카페는 위생도 엉망이라더라 하고 맞장구 쳤고 고모는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 애를 썼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자리에서조차 카페 일을 비하하고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그의 태도는 이미 그날
카페의 진상 손님이 맞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 인생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결심이 확고해졌다. 나는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손님들을 보게 되어 커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컵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일순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그 시선을 정확히 알아봤다. 그가 내게서 무언가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 하는 눈빛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눈치채지는 못한 듯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요즘은 정말 서비스가 엉망인 곳도 많으니까요. 서로 참아야죠.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손끝에서 떨림이 느껴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상견례를 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내 말에 고모는 놀란 눈을 하고 그의 부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며 남자는 순간적으로 얼굴에 긴장과 당혹이 스쳤다. 나는 폰 화면을 켜고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의 남자가 들어와 커피를 마시고 얼굴을 찌푸리며 컵을 던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얼음이 튀고 내 알치마가 젖고 내가 얼어붙어 서 있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남자의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고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남자는 당황한 듯 웃음을 지으려고 했지만 입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급히 말했다. 오해하여. 그날 제가 좀 예민해서 남자니까 그냥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좀 과장된 상황이에요. 요즘 카메라가 나는 그의 변명을 가볍게 끊었다. 컵을 던진 건 카메라 탓이 아니죠. 남자는 입을 떼지 못했고 그의 부모는 이제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컵을 던지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고모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남자의 어머니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무례한 자리 처음 봅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아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평생을 살 생각이 없어요. 상견례는 인연을 시작하는 자리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찬물처럼 식어갔고 남자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깔았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이 인연은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다상견례장을 나서자마자 복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고모는 내 팔을 붙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 고모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전해졌고 나는 그 떨림이 나를 향한 분노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혹은 나를 걱정하는 두려움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반사된 우리의 모습이 유리 표면에 비쳤다. 고모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나는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마침내 고모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있었다. 너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나는 고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고모나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카페에서 컵을 던진 사람이야. 그 말에 고모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 몇 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고모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내 얼굴을 한참 보다가 겨우 말했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고모는 입술을 깨물며 헛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그걸 왜 거기서 말했어? 차라리 집에서 나한테 먼저 말하지. 그랬어.
나도 모르게 고모에게 미안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왔다. 집에서 말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겠지. 어차피 고모는 나보고 가서 웃으라고만 했을 테니까. 나는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고모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건 처음이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시작부터 무너지는 것 같았어. 평생 죄송합니다만 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 고모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고모는 먼저 걸어 나갔지만 그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그의 부모는 이미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회의실 문을 닫아버렸고 마치 우리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고모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주먹을 살짝 움켜쥐었다. 물론 예비시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지만 고모가 상처받는 건 보기 싫었다. 식당을 나서던 길.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걸어와 우리를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잠깐만요. 나랑 이야기 좀 하시죠. 고모는 나를 지키려는 듯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와서 남자는 고모가 아니라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카페 알바라고 했죠. 그 말투는 상견례장에서 보였던 얌전한 미소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갑자기 얼굴에서 예의가 싹 지워지고 원래 모습을 드러낸 듯한 느낌이었다. 남자는 낮고 단단한 톤으로 말했다. 그날 내가 컵을 던진 건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서비스업이면 그런 일도 겪는 거지. 왜 그걸 여기까지 들고 와서 내 결혼을 망치려는 거야.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결혼을 망친 건 나 아니에요. 당신이죠. 컵을 던진 사람은 나인데. 그게 왜 제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는 당황한 듯 입술을 비틀었지만 곧 되레 큰 소리로 말했다.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손님들이 참는 거야.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말대꾸하고 표정이 건방지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웃음도 나오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제가 뭘 했든 컵을 던지는 건 폭력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는 건데 저는 폭력을 당연하게 넘기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남자는 들숨을 크게 내쉬며 고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모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지금은 화가 나 계셔서 그러는 거지. 저희 집안은 마음만 맞으면 계속 결혼 이야기 나눌 의향이 있어요. 고모님도 지금 화가 나셨을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남자가 말하는 순간 그가 이미 고모의 마음을 이용해 다시 상황을 되돌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모는 당황해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남자는 재빨리 고모에게 더 다가갔다. 고모님 이게 단순한 오해라면 저희 집도 다시 이야기 꺼낼 수 있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따님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고모의 표정에 흔들림이 생기자 나는 즉시 고모의 손을 잡았다. 고모 흔들리지 마. 그 사람은 컵을 던진 게 오해라고 했어 하지만 영상 그대로였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보든 변하지 않아. 남자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CCTV에 나오는 게 다라고 생각해? 그거 상황이 과장돼 보인다고 말했잖아. 나는 말없이 남자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눈을 마주했다. 컵을 던지고 사람이 상처받는 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해요. 남자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은 많아 듣기 싫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남자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고는 뒤돌아 걸어갔다. 뒤늦게 그의 부모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고 그들은 아들을 부르며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고모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길가에 멈췄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오래 버틴 감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고모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모 정말 미안해. 고모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내가 널 너무 불안한 눈으로 봤어. 내가 혼자 남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데 잘했다. 그 사람은 아니었다. 그제야 고모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런데 그 젖은 눈물 속에는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안도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스스로를 지켜낸 사실이 고모의 마음 어딘가를 놓아준 듯한 조금은 쓸쓸하지만 후련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고 복도에 도착했을 때 고모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너 이제 그런 사람 만나지 마. 너는 커피를 내릴 때처럼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 만큼 따뜻했고 난 조용히 고모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상견례는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상견례가 끝난 지 하루 이틀이 지나자 현실의 파장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마자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말소리가 겹쳐 들리는 걸 보니 이른 시간부터 동네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눈치였다. 동네 이모들이 전화를 걸어 상견례 얘기를 캐묻고 있었고 그들은 벌써 소문을 통해 대충의 상황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이모는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냐고 하고 또 어떤 이모는 조건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다고 했다 하지만 고모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커피를 맞았다고, 컵을 던졌다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더다고. 그런 집에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고모의 목소리는 이전에 위축된 톤이 아니라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이었고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고마웠다. 카페 안에는 여전히 전날 치워지지 않은 감정의 잔향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평소처럼 원두를 갈고 샷을 뽑았다.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에스프레소 잔 위로 올라오는 크레마를 보며 생각했다. 그날 CCTV 영상을 꺼내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여전히 그 사람의 조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지 않았을까. 컵을 던진 일은 눈 감아줄 수 있는 작은 실수라고 합리화하며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함과 함께 묵직한 안도가 올라왔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응대하며 커피를 내리다 보니 어느새 손끝의 떨림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들러 어제처럼 아무렇지 않게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누군가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인을 달라 했다. 그들은 나를 바리스타로서 당연하게 대했고 나는 그들 앞에서 커피를 만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컵을 던지는 사람은 세상 어딘가에 계속 존재하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 내 앞에 서 있는 손님들만큼은 내 커피를 존중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이 완전히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오후 사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은 내가 손님 해라 진하게 뽑아놨다. 사장님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멋쩍게 말했다. 사실 나도 어젯밤에 좀 생각해봤다. 내가 괜찮다고 넘겨버린 게 미안하더라. 알바라고 해서 그런 대접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괜히 내 입장만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 말은 아무 장식 없이 툭 떨어졌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 어깨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저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상견례가 겹치면서 더 이상 못 넘기겠더라고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손님 오면 나한테 바로 말해라. 내가 쫓아낼게. 카페라는 공간이 아무리 서비스업이어도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곳은 아니니까. 사장님의 말 속에는 카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묻어 있었고 나는 그 말에 조금 더 버틸 힘을 얻었다. 그날 오후 한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본 순간 잠깐 심장이 움찔했지만 다행히 그 남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이제 문이 열릴 때마다 겁을 먹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상견례 이후에 남자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건드리려 들었다. 이틀 뒤 고모에게 예비시댁 쪽에서 전화가 왔다. 남자의 어머니였다. 처음에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시작했다고 한다. 어머, 그날은 서로 오해가 많았던 것 같네요. 젊은 친구들이라 그럴 수 있죠. 우리 아들도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모가 커피를 던지는 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곧 달라졌다고 했다. 그 정도 일은 서비스직이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망신 주는 게 더 결례 아니냐고. 너희는 집안 어른도 없으면서 애를 너무 버릇없이 키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했다. 고모는 그 이야기를 전하며 어이없는 듯 웃으려다 감정이 북받쳐 눈가를 훔쳤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우리 조카가 그렇게 컵 맞는 꼴 보고 시집 보낼 순 없더라. 그 사람은 내가 평생 커피 내리는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늙어도 내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고모는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문득 상견례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남자가 했던 말. 서비스직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오래전 분식집에서 고모가 겪었다던 손님들의 말과도 닮아 있었다. 먹을 걸로 장난하냐? 이따위 음식을 팔려고 가게를 냈냐? 그때 고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송합니다를 자동처럼 반복했고 월세와 재료값을 떠올리며 울음을 삼켰다고 했다. 나 역시 그날 카페에서 컵을 맞고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CCTV 영상을 올린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은 놀랍게도 나 자신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누구든 내 앞에서 직업을 이유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웃으며 넘기지 않겠다고. 나를 헐값에 취급하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컵을 던지는 손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자 카페에서의 하루가 조금 달라 보였다. 여전히 설거지통에는 끝없이 컵이 쌓였고 커피 머신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내가 만든 한 잔 한 잔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버티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는다. 그 가운데서 나는 손님들 사이에 서 있는 한 명의 사람일 뿐. 더 이상 누구에게 차여도 괜찮은 소모품이 아니었다. 그 깨달음이 서서히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동안은 상견례의 여파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했다. 카페 일도 평소처럼 돌아왔고 손님들도 적당히 들어왔으며 나는 예전처럼 커피 머신 앞에서 묵묵히 샷을 추출하고 라떼를 만들었다. 그러나 완전히 평온했던 건 아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긴장감이 가슴 어딘가에 여전히 뭉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도. 며칠 전 나를 향해 컵을 던졌던 사람의 얼굴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기억이었고, 상견례에서 당황해하던 그의 표정도 아직 생생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내 일상에 들어왔다. 어느 날 아침 카페 문 앞에 배달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도착 시간은 문 열기 전이었고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재료 주문이 잘못 온 건가 하고 생각하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얇은 A 사용지 여러 장과 갈기갈기 찢었다가 다시 펼친 것 같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서류는 상견례 상대였던 그 남자의 이름이 적힌 채용계약서였고,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너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다. 결혼은 우리 집안에서 다시 논의 안 한다. 그런데 좋게 끝날 줄은 알지 마라.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까지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다. 그 글씨체는 조잡했지만 분명 그의 것이었고 문장 끝마다 찍힌 힘은 억눌린 분노처럼 보였다. 사장님이 뒤에서 다가왔다. 이게 뭐야? 나는 서류를 접으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봉투를 흘끗 보았다. 혹시 그날 그 손님? 네, 맞아요. 어쩌면 상견례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휴, 세상에 별인간 다 있네. 경찰에 신고라도 할래? 나는 잠시 고민했다. 분명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고 압박이나 협박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신고를 해봤자 오히려 상황을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일단은 괜찮아요. 더 심해지면 신고할게요. 사장님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난 이거 기분 너무 나빠. 그 인간 오면 내가 직접 내쫓을 거야.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고모에게 전화가 왔고 목소리는 불안으로 잔뜩 떨려 있었다. 얘, 너 혹시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연락 받았니? 나는 놀라서 대답했다 하니. 왜? 고모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집에서 또 전화 왔어. 그 남자 엄마가 아주 난리를 치더라. 우리 조카가 우리 아들을 망신 줬다면서 내가 카페 알바라는 것까지 동네에 얘기하고 다닌다더라. 그래서 모두가 너를 욕하게 만들 거라나 뭐라나. 나는 들리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남자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의 체면이 상했단 이유로 나를 동네에서 이간질처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모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너도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한테 맞대응 못한다는 거. 난 널 지켜줘야 하는데. 나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고모를 불안하게 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고 내가 그들의 기준과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고모 괜찮아. 나한테 뭐라고 해도 결국 그 사람들 문제야. 내가 한 행동에는 부끄러운 게 없잖아. 고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살겠다.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다르게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사람들은 내가 한 행동을 결례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게 컵을 던진 사람이 예비 남편이 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훨씬 정당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카페 업무를 마치고 정리하던 중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닌 그의 친구라고 말했다. 키가 크고 눈가가 피곤해 보이는 그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조심스레 말했다. 그 친구 때문에 불편하셨죠? 사실 그 친구 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희끼리도 말리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나는 예상하지 못한 사과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사실 그 친구 예전부터 화 조절이 잘 안 돼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후회도 못해요. 그날 컵 던진 것도 그래요. 저는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죠. 나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충동이라는 단어는 설명이 될 수 있어도 변명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사과는 고맙지만 그의 행동은 충동이든 뭐든 폭력이에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의 친구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친구로서 더는 옹호 못해요. 다만 그 어머니가 지금 당신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피해 보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의외의 위로가 되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카페 창문을 닦으며 생각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한순간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향해 컵을 던진 사람과 그런 행동을 옹호하는 집안과 결혼했다면 내 평생은 지옥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결심을 말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잔잔히 느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갈 무렵 고모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지켜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맞이했을지 몰라. 나는 문자창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다. 카페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주황빛이 커피 머신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한순간 무너졌던 내 자존감이 서서히 다시 제 형태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리라. 컵을 다시는 나에게 던지게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리라. 상견례 이후 시간이 조금 흘렀을 뿐인데도 내 일상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카페 문을 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약한 떨림이 남아 있었고 혹시라도 그 남자나 그의 가족이 찾아올까 하는 불안이 잔상처럼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커피 머신 앞에 서면 묘하게 편안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이곳은 최소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카페 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자의 어머니였다. 상견례장에서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얼굴을 붉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는 예의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단하고 냉랭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문을 닫자마자 내게로 성큼 걸어왔다. 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입술을 날카롭게 다물며 말했다.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다는 거 알고 있어? 말투는 조용했지만 안에 숨겨진 분노의 무게는 충분히 느껴졌다.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 물었다. 어떤 부분이요? 그녀는 비웃듯 코끝을 들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한 짓을 아직도 뻔뻔하게 모르는 거야? 컵 하나 던진 걸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망신줘? 내가 뭘 안다고? 너 같은 애가
그런 조건 좋은 집안을 평가할 자격이나 있어?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다.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꺼내놓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녀를 어렵고 조심스럽게 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에게 컵을 던진 건 사실이에요. 영상으로도 남아있고요. 그건 제가 만든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을 뿐이고요. 그녀는 내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내뱉었다. 서비스직이면 그 정도 감수해야지. 내가 그걸 몰라. 그 말은 내 가슴을 한 번 더 쿡 찔렀다. 오래전 고모가 분식집에서 들었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저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어떤 직업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당신 아들이 제게 했던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내 말이 예상 밖이었다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카페 안의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의 힘이 전과 달랐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뭘 버렸는지 평생 깨닫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이미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렸고 사장님이 들어왔다. 사장님은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순간 표정을 바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됐어요. 이미 할 말은 했으니까. 그러고는 차갑게 돌아서서 문을 밀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동안 찍혀있던 긴장과 두려움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다. 사장님은 카운터를 정리하던 내 손을 보고 말했다. 괜찮아? 얼굴 보니까 안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마지못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잘한 선택이라고.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다. 내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면 너만 고생하지. 카페 정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무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 남자도 그의 가족도 두렵지 않았다. 컵을 던지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지키는 선택은 언제나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카페로 향하는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상견례 이후 내 일상을 흔들던 불쾌한 그림자들도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도 더 이상 마음을 무겁게 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날처럼 누군가의 기준과 체면을 위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쪽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원두 향이 가득 퍼졌고 커피 머신의 규칙적인 예열 소리가 나를 반겼다. 어쩌면 이 향이야말로 내가 되돌아온 자리라는 신호 같았다. 첫 손님이 들어오며 환하게 인사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했다. 이상하게도 손끝에 힘이 더 단단히 잡혔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동안 잔 위로 퍼지는 갈색의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고요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상견례 자리에서 컵을 던진 남자를 마주하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내 모습이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의 나는 누군가에게 공격받던 약자가 아니라 나를 지켜낸 사람이었다. 오후가 되자 고모가 카페로 찾아왔다. 고모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치마를 한번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처음엔 겁이 많아서 널 붙잡아두려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더 용감했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뭉근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고모는 이어 말했다. 걔네 집에서 뭐라고 떠들든 상관하지 마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둘이 살아온 세월이 증명하잖아. 나는 웃으며 물컵을 건네고 말했다. 고모도 나 지켜줬잖아. 상견례에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모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내 식구인데. 누가 건드려. 그러고는 카페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런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문은 닫히면 그걸로 끝이거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 밖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보았다. 컵을 던지던 손과 나를 깎아내리던 말들은 이미 문 밖으로 흘러가 버린 오래된 잡음처럼 느껴졌다. 내 앞에는 커피 머신의 일정한 소리와 따뜻한 원두, 향 그리고 앞으로 닿을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커피를 내리는 내 손과 그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나를 내가 제일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나는 세 잔을 준비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끝난 건 그 인연이고 시작은 나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